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항소유서 제출 기한 문제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일 이내에 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좀 소개해 놓은 건데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후죠. 그때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돼요. 반면에 피고인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다면은 변호인의 항소유서 제출 기간의 기산점은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이겁니다. 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어떻게 됐어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던 것이었었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때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이 통지된 날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백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되기 전인 2013년 2월 6일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항소법원이 변호인에게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2월 12일 송달되었다면 항소법원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받은 날인 2014년 2월 10일부터 20일 후인 2014년 3월 2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일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침 3월 2일이 토요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휴일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2013년 3월 4일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만약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뭐죠? 항소 기각을 하죠. 그래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항소 기각 결정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또 항소장의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때는 직권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항소장에 근거해서 심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사유 가나다 해가지고 나눴던 사유죠. 먼저 항소유 제출 기한이 지났지만 피고인이 73세다 고령이죠. 자, 법원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게 323조 1항인데 그 323조 1항에 이 고령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소송기록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33조 1항 1호에서 6호의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에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판례가 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보존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피고인의 규칙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어떻게 판시했어요?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발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충분한 조력할 권리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요. 이해합니다. 네, 충분한 조력할 권리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종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다시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함으로써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61조의 3 제1항 기간 내에 항소기한이죠. 항소의 제출기한이죠.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게 됩니다. 이 반대 의견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 예, 피고인은 73세고, 이는 33조,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 필요적 변호 사건이죠.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해당해서 여기 잘못 눌렀네요.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직권조사에서 국선변호가 필요하면 이를 선정하고 다시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번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결국은 국선변호인을 선정을 해서 접수 통지를 하고 그때로부터 20일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받아서 심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병합됐다면 즉 항소법원이 국선변호를 선정한 이후에 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갑에 대한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피고인은 갑인데요. 이 갑에 대해서 국선변호를 선정해 놨거든요. 근데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때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때는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있어요. 예, 따라서 법원은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통지를 하고 다시 국선 변호인 비록 다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른바 재량국선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33조 제3항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제출 기간이 지나간 후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2급 시각 장애로서 인쇄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곤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간 후에 스스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예, 역시 필요적 변호 사건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해 버린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데요. 예. 그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 변호인에게도 규칙 156조의 2를 유추 적용해서 소송이력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 변호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어야 되는데 선정하지 않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가버린 거잖아요. 그 이후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하라. 그 통지하면 그때부터 기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피고인은 뭐죠? 2급 시각장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본다면은 33조 3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량국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재량국선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봤던 거죠.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시겠지만 확인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인쇄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곤란한 수준의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피고인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국선 변호를 선정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재량 국선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는 재량이 우리 행정법적으로 봤을 때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재량이 이것이 단순한 재량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공수장 변경 요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규정은 기속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재량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철저한 법원의 권한만이냐 아니면 의무이기도 하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 학계가 예외적이지만 의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외적으로 의무가 된다는 얘기는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반드시 공수장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의무 조항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우리가 통칭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비록 재량 국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는 제대로 재판을 받기 어려운 항소인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줬어야 되는데 선정하지 않고 항소유소 제출기한이 도과된 거죠. 이럴 경우 차후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항소유소 제출기한이 도과한 경우에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예, 이건 똑같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거기에 따라 사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고 그 사선 변호인에게 접수통지를 하고 그때부터 20일 일한 기간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빈곤이죠. 빈곤. 예, 빈곤을 이유로 국선 변호인을 이거는 국선 변호인이 교체된 거죠? 예. 국선 변호인이 교체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국선 변호인이 교체된 사건에서도 역시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까지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러한 취지에서 판시하게 됩니다. 필요한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받을 항소법원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에 변호인에게 송의로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변호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피고인의 기초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규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새로이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서 항소유서 제출 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이 새로운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됐죠. 그렇게 본다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이 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병을 새로운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으니까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곤을 이유로 국선 변호를 청구하면서 재반 증명서를 제출하였죠. 이때 항소법원이 정당 이유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기간이 경과하자 항소기각 결정을 한 거죠. 이러한 항소법원의 조치는 과연 적법이냐 이런 문제죠. 결과적으로 적법할 리가 없겠죠. 자, 이때는 청구국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적 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 요 사유가 아닙니까? 33조 제2항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가난, 빈곤 등을 이유로 해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을 선정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 이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형사소송 규칙은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에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이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고요. 또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의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정으로 기각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 항소법원이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각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죠. 따라서 이에 대한 항소법원의 태도는 위법하고 갑은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요 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니까 요거는 즉시 항고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항소 유서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항소 유서 제출인데요. 이건 좀 간단한 사례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법원이 내려야 할 결정이나 취할 조치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피고인 C는 절도죄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변호인과까지 무죄정하였으나 1심 법원은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C는 선고받은 당일 바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 이유를 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자, 2014년 1월 30일 사건을 접수항소 법원은 2014년 2월 5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송달하고 C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2014년 2월 9일 날 수령했죠. 항소법원은 2014년 5월 21일 변호사 D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을 송달하였고 변호사 D는 2014년 5월 26일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변호사 D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2014년 7월 2일 항소심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사안입니다. 역시 이러한 항소 이유서 제출이 적법이냐, 아니 적법하지 않다면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는 무엇이냐, 이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것과 변호인에 대한 것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나오는 항소유서 제출 기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일이다 라고 하는 거. 필요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을 자가 누구냐. 당연히 변호인에게도 접수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그 접수 통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변호사 D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을 송달한 것이 5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변호사가 수령한 것이 5월 26일입니다. 그럼 5월 26일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계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26일을 빼고 27일부터 20일을 계산해서 항소 유서 제출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27일부터 생각한다면 5월이 큰 달이죠. 그러면 27일 그러면 5일 그 다음에 15일이 되겠군요.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6월 15일까지는 제출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D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C는 7월 2일 날 항소심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피고인 C 같은 경우에는 송달
2014년 2월 5일 날 피고인 C에게 수송기로 접수 통지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고인 C의 기산으로 보게 되면 이미 항소유서 제출 기간은 도가했죠.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건데 지금 국선 변호인이 하지 아니한 것을 과연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역시 그게 문제 되겠죠, 이것도.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법정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었더라도 국선 변호인이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규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항소법원인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국선 변호인을 교체해서 항소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는 바로 뭐예요? 국선 변호인을 교체해서 다시 수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뭐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세인 피고인 A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였는데 항소인 법원은 피고인 본인의 항소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 변호인 B를 선정하고 75세니까 이건 잘 아시겠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죠. 고령. 자, 국선 변호인 B를 선정하고 그에게 수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였으나 위 국선 변호인 B는 그때부터 법정 기간인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국선 변호인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항소유서 제출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항소심 재래 공판 기일에 피고인 C의 변호인 D가 구술로서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 취합니다. 피고인 C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피고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항소법원은 피고인 C에 대해서 위 항소 취하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변호인 D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 C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C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면 이런 항소심의 판단이 적법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심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과연 이것이 항소 취하로 볼 수 있겠느냐가 문제되는 것이죠. 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국선 변호인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롭게 수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이 경우에 이와 같은 항소심 판단이 과연 적법이냐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항소심 판단이 과연 적법하겠느냐 이건데, 자, 여기서 핵심은 상소 취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 법은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요게 잘 안 보이시죠? 요거는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형사소송법 351조입니다. 형사소송법 351조, 341조예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소를 취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변호인이 상소 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죠. 변호인이 상소 취하를 할 때 원초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만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서 상소 취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소를 취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명백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 취하에 동의하는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고술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상소 취하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명시적 동의로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명시적 동의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안에서 피고인 C는 변호인 D 항소 취하 진술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은 이 변호인 D의 항소 취하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항소심의 판단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판단이 누락된 거죠, 한마디로. 네. 변호인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항소심 법원은 상소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누락한 그죠?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 C가 상고를 했다면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항소심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환송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파기, 환송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항소 이유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소 이유는 언제까지요? 소송기록 접송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라고 하는 거.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시에 등장했을 때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됐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피고인에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국선 변호인을 다시 교체해서 접송한다는 것, 요거까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상소의 이익. 요 상소의 이익은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상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상소는 왜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을 한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복하는 거죠. 예. 뭔가 상소할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상소가 상소권자에게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말한다. 그죠? 상소심으로 가봐야, 예컨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이유 때문에 다시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을까? 결국은 무익한 재판이라는 것이 되겠죠. 어차피 그보다 더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상소이익이에요. 우리가 재판의 경우에 재판의 필요성, 즉 소의 이익이 요구되는 것처럼 상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소의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소의 판단 기준 관련해서 검사의 상소이익이 나오죠. 당연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 중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은 상소할 이유가 있는 거죠. 반대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피고인도. 근데 검사에게 그죠? 상소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예요. 그죠? 그래서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에 대해서 보다 중한 죄나 중한형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이제 근거는 문제 안 됩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피고인의 상소에서 요구되는 상소이익과 동일한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그렇게 문제 안 되겠어요. 우리 판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도 그것이 위법일 때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상소로서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에 주문에 관한 것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서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주문과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의 상소이익인데 역시 특별히 문제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주관설, 객관설 등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예, 특별히 문제일 것은 없겠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유죄 판결과 상소의 이익인데요. 그럼 유죄 판결이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상소이익이 있는 거죠. 자기는 무죄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형면제 및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상소인데요. 예, 이것도 유죄 판결입니다. 형면제,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해서 상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에 대한 상소인데요. 예, 피고인 소유의 목적물이 몰수되면 피고인은 상소이익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다만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부가형으로 선고됐다면, 그죠? 예, 결국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소이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인데요. 자, 원칙적으로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무죄 판결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상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서 무죄 판결의 이유를 다툰 상소가 허용될 것인가, 이 논의가 있습니다만 학설상으로는 대립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 면소 판결에 대한 상소인데요. 이건 형식재판이죠. 이 형식재판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느냐. 자기는 무죄인데 공소기각을 해줬다. 예, 또 면소 판결을 해줬다. 이런 경우 상소에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학설 대립이 좀 있어요. 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있는데 우리 판례는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 피고인에 의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청해서 이익된 재판을 총괄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어서 상소를 벗게 되어 유죄 판결의 위험으로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상소이익이 없다, 이렇게 본 바가 있어요. 공소기각에 대해서는. 반면에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면소의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실제 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 판결 청구권 결여설의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즉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상소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상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인데요. 항소인이 항소했는데 그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이 항소 기각 판결 아닙니까? 예. 이때 항소인은 당연히 상고의 이익이 있어요. 다만 제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면 이런 얘기죠. 이럴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상고이익은 없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1심 판결이 났는데 검사는 항소를 했고 피고인은 안 했다 이거죠. 근데 이 2심에서 이 검사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이 된 거예요. 이때 검사는 상고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검사는 상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상고할 수 없다, 상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한번 참고해 주세요. 형식재판의 상소 기각이라든지 쭉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상소 이익이니까요. 요 내용은 중복된 거죠.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예, 상속이 없는 경우에 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소이익이 없다. 그래서 상소 기각 판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상소이익이 없음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때는 뭐죠? 예, 상소장 기재 자체로 상소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면은 상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를 해보니 상소이익이 없다면 그때는 상소기각 판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상소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조금 다뤄본 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원래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부 상소라고 일죄 일부에 대해서는 일죄에 대해서는 일부 판결하기가 어렵죠. 그죠? 하나의 죄라고 한다면, 네. 근데 일죄에 대해서 그것이 일부만이 그 유죄 판결을 받고, 이거 예컨대 포괄 일죄의 경우인데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고 그 공소사유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거 상습범 중에서 예컨대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 기간이지만 특정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주문이 둘이 나온 거죠.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컨대 단순일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절도죄가 하나만 절도죄로 기소됐다. 그럴 경우에 각각 따로따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포괄일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것이 가능하니까 이럴 경우에 일부 상소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문제인데요. 잠깐만 한번 보죠.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이때 재판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범위의 일부를 의미하고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상소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대화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걸로 우리가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상소가 활용되는 재판의 일부란 하나의 범죄 사실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범죄 사실이 병합심의되고 재판의 주문이 수개인 경우 재판의 일부를 의미하게 된다.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일부 상소는 어떤 범위에 허용할 것이냐. 예컨대 수개의 범죄라 하더라도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일부 상소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원심법원의 재판을 분할해서 일부한 상소심의 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하면 수개의 범죄 사실이 뭐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 재판도 재판의 주문도 분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라야 원심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유죄 부분만 상소하거나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소하는 일부 상소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부 상소 제한될 수 있는데요. 원심법원의 재판 내용이 가분적인 경우라 되는데 만일 재판의 내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서라 삼은 경우에도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죄 일부된 상소인데요. 원칙적으로 일죄 일부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죄는 단순 일죄는 물론이고 포괄 일죄, 상상적 경합도 포함된다. 원심 법원에서 포괄 일죄나 상상 경합 관계인 수개의 범죄 사실 중에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인정되어 판결이 선고됐다면 이건 이제 문제될 수 있거든요. 피고인이 유죄 부분만을 상소하여도 무죄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일죄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포괄일제에 이건데 X 부분과 Y라고 하는 부분은 나눠질 때 이거는 유제고 이거는 무제다. 이렇게 일정 부분은 유제고 일정 부분은 무제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판결에서는 만약에 포괄일제라고 한다면 주문은 유제예요. 그런데 형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Y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검사가 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느냐라고 상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검사가 원래 청구했던 형을 선고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부분에 상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제의 일부에 대한 상소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소 불가 원칙상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기 상소했다 하더라도 심판 항소심에 계속되는 심판 범위라고 하는 것은 X와 Y 모두 항소심에 심판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 상소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상소했다 하더라도 심판 범위는 둘 다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것이 일제 일부에 대한 상소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네, 똑같은 이유가 되겠어요. 다만 이제 상소 불가분에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럼 만약에 무죄 부분까지도 항소심에서 심판해 준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소하기 좀 어렵죠? 혹시 무죄 부분이 다시 뒤집혀서 유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다음 판례는 피고인만이 포괄일제 유죄 부분에 상소하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상소하지 않거나 검사가 상사 경험적인 수재에 대해서 무죄 부분의 전부에 대해 상소하였으나 그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를 삼지 않은 경우에 위 공소기각 부분과 위 일부 무죄 부분은 상소심에 뭐죠? 이심되긴 하지만 왜요? 상소 불가 원칙상 그 부분은 이미 당사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판할 수 없다. 즉, 여기까지는 2심이 되지만, 그 다음에 심판은 뭐죠? 심판 대상은 X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반대로, 검사만이, 요건 누구죠? 피고인만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소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건데 이럴 경우에 심판 대상은 어떤 거냐면 이때 이런 경우에는 유죄 부분만 상소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자, 이와 같이 포괄일제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서 상소되지 않은 유죄 부분도 심판되게 된다고 하면서 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X, Y가 다 이심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심판 대상도 X, Y까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유죄 부분을 한 번 더 심리해 주는 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학설상 찬반 논란이 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 대한 상소는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형과 일치된 부수 처분에 대한 상소인데요. 예컨대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보상 명령 이런 것들이에요. 이럴 때는 주형과 분리해 상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상소의 방식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취지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불복 부분을 특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 범위. 예. 일부 상소된 심판 범위의 제한인데요. 수재라고 한다면, 경합범 사건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죠. 일부 상소의 심판 범위 제한인데, 원칙적으로 상소가 제기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이건 이제 수재니까, 수재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예컨대 갑에 대해서 X제와 Y에 대해서, X제와 Y의 죄에 대해서 이제 수재예요, 수재. 예, 경합범위입니다. 이렇게 X와 Y에 대해서 경합범으로 심리가 됐다, 병합심이 됐다. 이럴 때, 이 X나 Y 줄 중에 하나가 유죄고, 얘가 무죄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피고는 X에 대해서만 다툴 거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Y에 대해서만 다툴 거예요. 그럴 때, 얘가 경합범위이기 때문에 상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상소 제기 기간의 도가로. 그러니까 2심이 안 되는 거죠. 예,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소의 기간의 경과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따라서 파기할 때도 상소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할 수 있고, 예, 상고심의 파기 환송에 의한 사건을 환송한 법원도 확정된 부분을 심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검사가, 이게 원칙인데요. 검사가 상소 이유가 인정되는 경합범에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의 경우, 네, 검사만이 상소했다. 경합범 사건인데, 이럴 경우 X에서는 유죄, Y에 대해서는 무죄다. 근데 검사가 이 무죄 부분에서 상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원심법원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선고되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하고, 상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경우에 검사가 상소하지 않은 무죄 부분을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그 파기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예, 지금 여기서는 이게 1심인데요. 지금 피고인만이 상소했다 이거죠. 그러면 상소심에서 심판 범위 당연히 뭐죠? 검사가 상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얘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심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파기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위와 같이 원심법원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반대로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소하고 이럴 때 이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만이다. 똑같죠, 논리가. X만 이런 얘기고요. 근데 검사만이 상소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상소심에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상소심 심판 범위까지 포함되어 무죄 부분까지 유죄 부분 함께 유죄 부분까지 파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일부 포괄 일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봐줬는데 만약에 이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이 유죄 부분도 파기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일부 파기설과 그 다음에 전부 파기설이 대립이 있죠. 네. 네. 이에 대해 판례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하지 않은 유죄 판결 부분은 상소기한이 지남으로써 확정돼서 상소심에 개수된 사건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는 뭐만이요?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파기설의 입장이었다 이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했다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전부 2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심법원의 재판 전부가 확정되지 않고 상소심으로 2심 된다. 그래서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검사의 무죄 부분에 상소유가 인정되고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이른바 경합법원 관계에 있다면 전부 상소가 되어 모두 상소유 심판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해서 한 개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겠죠. 예. 그래서 상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유가 할 것이 아니라 무죄 부분과 함께 유죄 부분까지 전부 파기된다. 둘 다 상소했다면 전부 파기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소심의 질수 판단이 변경된 경우, 즉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이 일죄로 판명된 경우, 그죠? 처음에는 경합범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일죄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이때 이에 대해서 심판 범위는 일부만 2심 된다는 일부 2심설과 만약 나머지 확정된다는 얘기죠. 수재니까 아니다. 상소 불가만 현치상 전부 2심 된다. 이런 학설 대립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소하였는데 상소심의 심리 결과 상소 제기되지 않은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죠? 유죄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라고 해서 전부 2심설의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좋겠습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좋겠죠? 누구만이 상소했어요? 네, 검사만이. 그러면 유죄 부분도 다시 한번 심리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이 경합범으로 판명됐다. 원래는 일죄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개의 사건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 피고인만이 일부 유죄 부분을 상고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경험관계에 있더라. 이게 별개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또,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고인의 부도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고심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부 상소 문제고요. 사실 상소 불가의 원칙과 일부 상소의 심판 범위, 그리고 피고인 보호, 이것이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